문 대통령이 어제 두 가지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용섭 의원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적절한 인물이라 보고요. 또 이 국정 100일 플랜이라고 있답니다. 취임 초 100일 동안의 개혁을 이렇게 정신없도록 해서 취임 초 한 100일 만에 망해갔던 여타 정권하고는 차별을 가하겠다. 이런 입장일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이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정리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두 위원회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인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장관들을 안 자르고 그렇게 놓아두면서 일은 안 시키는 이유가 국무회의 때 이렇게 방망이 치는데, 그건 또 유의로 경제부총리가 지금 하고 있죠.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에서 어제 김진표 위원장이 이 대통령직 인수위가 과거 정권에는 한 2달 이상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 방향과 목표를 만들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그래서 공약 중에서 우선순위와 집행시기, 또 지나치게 무리한 공약이라서 포기할 공약 등을 정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고, 여기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3명, 30명의 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의 분과위원회가 당정청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고루 참석을 한다는데요. 김 위원장은 첫 워딩에서 10년간 보수화된 관료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을 심어주겠다. 이 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의 역할이다 라고 했습니다. 점령군이 많네요. 자, 관료들이 보수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관료들은 보수적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관료들은 보수적이 아니었습니까? 관료들 복지 안동으로 하자면 그 말이 그때 처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누워서 엎드려서 눈알만 굴리고 있다. 하도 정권이 뭘 뜯어고치고 바꾸고 하니까요, 관료들이 그냥 앞장섰다가는 다음 정권에 또 죽을 거고 가만히 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보수화된 관료 말고 새로운 관료들을 얼마나 잘 임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임명됐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새 정권에 재 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닌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닌 거를 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딴 사람도 아니고 엄밀히 수많은 일들을 물밑에서 추진해야 될 국정원장이, 이 사람은 만지는 돈도 많습니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수천억 대의 예산을 정부 각 부서나 곳곳에 숨겨놓고 만지게 되죠. 그런 큰 돈을 만지게 되는 국정원장이 자신의 재산 문제에서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다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요청안을 접수시켰습니다. 자, 그 안에는 재산이 얼마인가도 나오는데요. 서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 자료에는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앞으로 보유한 이 재산이 35억 381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본인 명의에는 경기도 용인 기흥의 단독주택인데 이것이 4억 한 1,700만 원이고, 배우자 명의로 성남 분당과 수원 영통에 근린생활시설 등 6곳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23억 2천만 원쯤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상가 아니겠습니까? 상가를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 28년인가 국정원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6개나 가지고 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예금은 본인이 한 4억 정도, 배우자가 12억 3천만 원 정도, 딸이 2,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본인 명의에 3,300만 원짜리 콘도 배당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군에 입대를 했다가 75년에 76년 1월에 가사 사정에 따라서 일병으로 전역했는데 정상으로 군복무 하던 중 형님이 한 명 있었는데 신체 장애가 있어서 당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의가사, 즉 가사 일을 돌보기 위해서 제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어서 그야말로 생계 때문에 군을 제대한, 저는 군면제 사유를 엄청 많이 봤는데 생계 때문에 군면제 아니면 군에 갔다가 남은 이 복무기간을 면제받고 곧바로 이렇게 한 5개월 만에 제대한 이런 사례는, 6개월 만에 제대한 이런 사례는 처음 봤습니다. 어쨌거나 돈은 하나도 없이 출발한 사람이라는 건데 군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공직 생활만 그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의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인 스터링테크 주식을 53,200주, 뭐 돈은 다 해봤자 266만원 밖에 안 된다는데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죠. 갖고 있고 2012년에 주식회사가 폐업이 되었음에도 아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신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퇴직 후 재산 정식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했고 본인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 및 급여소득과 배우자 임대사업 소득이 늘어난 거다 이럽니다. 상가 6개를 갖고 있어서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금이 많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 이후 18년 동안 자녀가 없어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이 전혀 없었고 약국을 운영했던 배우자의 소득과 본인의 급여를 꾸준하게 저축했다면서, 자, 그래서 늦은 나이에 자녀를 갖게 됨에 따라 노후 생활과 자녀 양육을 위해서 상가를 구입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국하고 본인 월급만 모아가지고 재산이 신고한 액수가 이렇게 35억이 넘는다. 참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산 신고액 35억이면 하이랭킹에 들어갈 건데 상위 0.1%쯤 안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 이분이요, 노무현 정권에 2006년 11월에 3차장에 임명이 되었는데 2007년 한 해만 예금이 5억이 증가해서, 즉 1년 사이에 예금 5억 포함해서 재산이 6억 6,600만 원이 늘은 겁니다. 그런데 2007년 전후에서는 이제 정권 말에는 재산 증가액이 1억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정원이 이 지금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국정원 차장에 임명되기 전에는 2006년 말에는 19억 5천만 원인데 2007년 말에는 차장에 임명되고 1년 만에, 그러니까 차장이 2006년 11월에 임명되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2,600, 2천만 원으로 늘어났다면 재산이 거의 6억보다도 6억 6,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전체 재산의 한 4분의 1 격인 6억 6,600만 원이 1년 사이에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10억이었다면 2억 5천이, 100억이었다면 25억이 늘어난 셈이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년 동안에 그 전에, 그러니까 국정원 차장이 되기 전에 1년 동안에는 6,168만 원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3차장이 된 이후에
1년간에 늘어나던 평균 재산보다 10배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번에 인사청문회 안에 낸 자료에 보면 2007년 말에 낸 자료에 비해서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8억 8천만 원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차장이 되던 해에는 1년 만에 6억 6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제 국정원 차장을 그만두고 9년이 흘러서 10년이 다 돼가는 세월 동안에는 10년 동안에 8억 8천만 원만 늘어났다는 거죠. 재산이 많아지면 더 많이 늘어날 건데 그래도 늘어난 것이 1년 단위로 평균 한 8, 9천만 원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사이에 6억 6천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뭉칫돈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에 이후에 백수가 된 이후에는 연평균 재산 증가가 9천만 원 정도인데 국정원 3차장으로 임명된 직후 1년간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정원 차장을 물러나고 나서도 2008년 3월에 새 정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권 때 칼라가 있던 사람이죠.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실무를 했고 하니까 당연히 물러났겠죠. 삼성경제연구소의 비상근 고문, KT 스카이라이프의 전문 임원 등을 역임해서 소득이 있었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재산 증가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금이 6억 6천만 원이 2006년 11월에 국정원 3차장이 된 다음에 1년 사이에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내역이 어디에서 늘어났는가 보면 예금이 13억 6천에서 18억 8천으로 5억 1,9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 단독주택 상가 부동산 평가액이 8억 3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만 5억이 늘어나고 부동산에서 한 1억 6천 늘어났다는 거죠. 예금 증가액은 서후보자 개인 명의의 예금이 8,700만 원 늘었고 부인 명의의 예금이 4억 2,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자, 당시 이 사람은 관보에 예금 증가는 봉급 저축, 펀드 상품 평가액 증가, 배우자 수입 및 상가 임대 수입 등에 의한 거다라고 하는데 서후보자의 가계 수입은 이분의 봉급, 그 다음에 약국 수입, 그 다음에 부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소득일 겁니다. 이런 거 세 개 합쳐서 1년에 한 평균적으로 늘어난 8, 9천만 원이 딱 될 거예요. 생활은 안 합니까? 생활하고 자식 교육시키고 이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몇 천만 원도 모으기 어려운데 2, 3천도 모으기 어렵죠. 1천만 원도 모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에 6억 6천만 원을 갖다가 늘린 부분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약국 한다고 얼마 벌겠습니까? 지 월급 받아서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되겠습니까? 상가 임대료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당시 서후보자의 부인은 성남 분당 임해동의 상가 3개와 영통에 상가 1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 상가는 현재까지 서후보자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월 임차료는 분당 3개 상가는 보증금 2, 3천에 각각 월 100만 원이고 수원 상가는 보증금 5천에 월 2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3개에서 100만 원씩 해서 보면 1년에 1200만 원 곱하기 3하면 3600. 그 다음에 270에서 하면 1년 하게 되면 한 3,300. 그러면 얼마입니까? 합쳐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상가 수입은요. 자,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서후보자 부인의 연간 임대소득이 7천만 원 내외에서 10년 전 연간 임대소득은 지금보다도 임대료가 더 나아졌을 거 아닙니까? 5천만 원도 안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약국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2007년 전후에서 서후보자의 재산 증가액을 볼 때 두 부부의 수입과 그 다음에 임대소득만으로 5억이 1년 사이에 5억의 예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답이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국정원에 이렇게 설명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삼성경제연구소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물러나고 3월달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4개월 있다가 7월달부터 2008년 7월달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삼성경제연구소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이하여대 초빙 교수도 했습니다. 외부적인 공식 직함도 이하여대 교수라고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초빙 교수 재직 기간 동안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비상근 고문으로도 재직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차장까지 지낸 고위직이 근무 직후에 삼성경제연구소로 간 것은 공직자윤리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에 있을 때 봐주고 그 다음에 물러나면 곧바로 거기 가서 취직할까봐 공무원들 이런 걸 제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 서훈 전 차장이 했던 업무와 국정원 당시에 일하던 업무를 따져봐야 되는데 서 후보자 측은 삼성경제연구소와 정식 계약을 체결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서 후보자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들어가기 불과 석 달 전 2008년 4월에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까지도 했고, 자,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이 불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또 검찰이 맡아서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한 거죠. 그 당시 의혹의 핵심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 자금이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CB를 이 전환사채죠, 헐값에 발행하고 이재용에게 넘겨서 에버랜드에 969억 손해를 끼친 것만 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외형적으로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싱크탱크지만은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국가정책에 영향을 끼쳤는데 노무현 정권의 출범 전후로 해서는 또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은 이 삼성경제연구소가 한마디로 국정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하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 삼성경제연구소 인맥들이 정부기관의 고위 관료로 가고 또 영향을 미치고 국정 운영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서훈 후보자가 국정원에서 삼성경제연구소로 옮긴 것과 반대로 또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던 사람이 국정원으로 옮긴 적도 있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이원호 전무라는 사람은 국정원 1급 최고 정보 책임자 CIO라고 부르죠. 이 직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삼성경제연구소와 국정원 또 참여정부와의 관계는 진짜 서로 뒤섞여서 움직여졌죠. 제 개인적으로 아는 바로도요,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이 이 참여정부에서 차관급 공직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도 삼성경제연구소 출신 인사들이 곳곳에 청와대 비서관부터 시작을 해서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등 곳곳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전임 국정원 차장을 영입한 것도 단순히 정책 연구 때문이 아니라 삼성연구소 국정원에 있다가 또 삼성경제연구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다가 또 이 국정원을 나와서 삼성경제연구소로 갔다가 이제는 국정원 한마디로 원장이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정거장구시를 한 건데, 자, 이 사람이 그때 여기서 뭔 일을 했는지 뭐 일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참 노무현 정권 때
이 남북 대화와 관련한 이런 칼날을 가지고 정권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한마디로 정상회담 등도 관여하다가 또 물러나와서는 정권과 깊은 관계가 있던 삼성경제연구소에 가고 이하여대의 초빙 교수도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짭짤합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에 또 임원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또 국정원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참 겉으로는 칼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한마디로 좋은 자리만 돌고 돌면서 따뜻하게 있다가 이렇게 재산을 축적한 분의 비결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적임자인지요. 본인이 국정원 차장에 간 1년 동안에 6억 6천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